중국이 사실상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말부터 도쿄에서 동남쪽에 1800km 정도 떨어진 데 미나미토리 섬이라고 섬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대단히 양질의 히토류가 잠재고 있습니다. 하루에 350톤 이상 끌어올려 가지고 제품화하겠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시죠. 현재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로 또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계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짧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저는 그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네,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요. 특히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여러 문제, 역사적으로 쭉 연구를 했고요. 정치외교가 전공이지만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일 관계 이 역사를 공부하시다가 귀화까지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일본에서 면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때 충격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거의 안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황후, 면성황후, 황후를 그 일본인들이 시해했다라는 것은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의 황후를 그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살해했다. 그거랑 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그 외국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반대 입장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여서 한일 관계 역사를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네, 기회가 와서 한국에 왔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를 쭉 그 하다 보니 그 한국의 서울대학교라든가 혹은 그 국립중앙도서관, 네. 그게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잖아요. 서울대는 경선제국대학교였고, 그래서 거기에 일제가 남긴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좀 놀랬거든요. 네. 네, 그것이 일제가 패망하여서 나갈 때 놓고 갔어요. 너무 무겁잖아, 그거 네.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놓고 그래서 다 갔어. 두고 왔구나. 네. 예. 특히 그런 도서관에는 20만 권 이상의 그 일제가 남긴 책이나 또 문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그 박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이것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그렇다면 한국에 남아야 될 텐데 일본에 가서 이쪽에 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서 쭉 그 남을 생각을 했더니 이것은 극적으로 바꿀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주 강했고 또 제가 한국에 그때까지는 15년 정도 있어가지고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성격에도 한국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서 결심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일본 경제 또 정세가 한국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이 투표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일본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역시 정치 외교적으로 먼저 많이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현재는
그 우호적인 관계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그 1월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그 중국하고 일본이 대단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한국하고도 대립하게 된다면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하고 대립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네. 대하면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익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일본도 외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를 떠올리면 뭔가 항상 환한 웃음 그리고 또 최초 여성 그렇죠. 총리라고 하더라고. 다카이치 총리라는 분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도 궁금해. 예, 먼저 그 태어난데가 나라현이라고 하였어요. 나라는 교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 일본의 첫 번째 수도는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라현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자존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교토 분들도 그렇고 네. 도쿄는 아니거든요. 네. 도쿄는 그 수도가 된 지 아직 150년밖에 되지 않았다. 교토는 그 이전에 1000년이나 일본의 고도였다. 네. 그 자존심이 교토 사람들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또 150년 정도는 나라의 수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관서 지방에서는 나라 사람들하고 교토 사람들의 자존심이 대결이 좀 있으니까 다카이치 총리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웃음이 많게 보이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총리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좀 주장이 강한 편인가요? 주장이 강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 총리는 다른 나라하고의 그 쟁점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되지 않도록 애매하게.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일본인이 볼 때 지금까지 총리들은 애매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이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응원하고 싶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지율. 지금도 65%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 조사 기관에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은 75% 이상이었기 때문에 예, 그 지지율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요 네. 소극적이에요. 자신의 위기원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네. 그 다카이치한테 발견해가지고 오히려 일본 여성들의 지지율이 아주 높아요. 역대 그 일본 지도자 중에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누구랑 좀 가장 비슷한 느낌이 나세요? 성격이나 이런 느낌? 아무래도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 네. 2001년쯤부터 5년 정도 총리를 했거든요. 네,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도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기가 좀 있었고 그때도 5년 정도에 일본 총리로서는 상당히 기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자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시원시원하게 그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런 총리를 좋아하는 거네요. 좋아하는 거죠. 어, 네네,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 뭐 아베노믹스랑 비슷하게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아베의 뿌리를 보수의 뿌리를 갖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또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약간 좀 확장 정책도 하고 네. 진보의 느낌도 있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일단 그 다카이치 존리 자체가 자신은 아베의 후계자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존리가 말한 여러 가지 마르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돌아왔다라든가 그리고 일본을 강하게 다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베를 계승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그 마르트까지 흉내내면서 확실하게 아베의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베 존리 시절 거의 8년 전에 했거든요. 아베도 굉장한 장기 집권이었어요. 그렇죠. 네. 최고의 네. 장기 집권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참모들 있잖아요. 비서관이나 또 보좌관들을 대고 다시 데려왔어요. 오. 예, 주변에 다 아베 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베 정권이에요. 제3의 아베 정권이라고 일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아베 존리는 극우 정권이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극우 정권의 기반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베노믹스를 다시 하겠다. 그거는 그 국세를 계속 발행하고 엔화를 그 계속 찍어내겠다. 네. 그리고 재정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서 국민들을 돕겠다. 그 긴축 재정이 아니거든요. 반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야 돈을 많이 풀어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인기도 올라갔어요. 그러나 재정적으로 이게 괜찮은지 일본이라는 국가가 빚이 많은데 이게 많은 거 아니냐? 잘못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아베노믹스를 주장하고 이제 그때 했던 사람들 데리고 있다는 거는 일본 국민들이 그 아베노믹스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재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전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를 좋아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었어요? 먼저 제2기 아베 정권인데 그때는요 아베 총리는 먼저 역시 경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이고 계속 그 엔화를 찍어내겠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처음은 굉장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주식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아베 총리는 퍼포먼스를 잘했어요. 지금 다카이치도 퍼포먼스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네. 아베 총리도 그런 부분은 꽤 잘했습니다. 예를 들면 1기 그 트럼프 정권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고요. 지금도 트럼프 자체가 이야기를 해요. 아베는 나의 진짜 진정한 친구였다. 그러니까 2기 트럼프 내각이 시작되었을 때 먼저 그 아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베 부인이 그냥 외롭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베 부인을 또 불렀어요. 백악관에. 네. 예, 그렇게 해서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트럼프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서로 퍼포먼스 좋아하는 네. 사람들끼리 네. 그렇게 해서, 타카이치도 그러한 트럼프, 그리고 아베의 퍼포먼스를 자신도 또 하겠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람도 치고, 맞아요. 예, 오토바이도 그 학창 시절에 많이 하고 다녔고, 네.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이 학비를 안 내줬대요. 형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오빠를 위해서 오빠들을 그 도쿄에 보내가지고요. 좋은 대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가 이 확장 정책으로 전략산업 17개에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예. 그 17개 분야가 대강 어떤 분야들일까요? 가장 그 주력 활용화하는 곳은 역시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히토류 개발이죠. 경제 안보 부분이라든가 또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게 일본이 약하거든요. 플랫폼 사업이 약해가지고 디지털적인 그 적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 만회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뭐 네이버라든가 플랫폼 사업을 일본보다는 잘 하거든요. 물론 한국도 그 디지털 적자가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계적인 플랫폼은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든가 뭐 기타 그런 거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국은 역시 플랫폼 사업이 일본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전에 네이버가 만든 라인 문제도 네. 생겼잖아요. 이게 일본이 라인으로 사실상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조금 보류가 된 이유는 일본이 그것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뤘어요. 그래도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의 모든 기술을 일본은 도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이면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라피다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가 거의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사실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는 세계 반도체 사업을 상당히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쪽의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계속 대만 그리고 한국한테 뺏겼습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만회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강한 부분도 있어요. 반도체의 기술 부분, 소부장 부분에서 아직은 예를 들면 EUV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거는 세계 시야의 70%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가 EUV 포토레지스트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지금 2나노미터 시대잖아요. 네. 그 반도체가. 네. 그런데 일본은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TSMC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네. 일본은 TSMC를 일본에 유치해가지고 6나노미터 정도까지의 반도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2나노미터 혹은 그 이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부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만회하겠다. 예,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의 히토류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립하는 일본은 중국이 사실상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말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고 하면 도쿄에서 동남쪽에 1800km 정도 떨어진 데 미나미토리 섬이라고 섬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주변에는
히토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 일본 섬이거든요. 네. 1월 말쯤부터 거기에 조사선을 보냈고 또 그 6,000m 아래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를 내리고 인양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위를 파괴시켜서 그곳을 인양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할 수가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일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양질의 히토류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거는 10년간 조사를 한 결과로 근데 이곳을 실제로 재분파한다라는 그것을 성공한 거죠, 이번에. 이거는 또 미국하고 함께 합니다. 이런 합의도 이미 지난해 10월 말에 다카이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같이 한다는 게 히토류를 나눠 갖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아. 것이고요. 근데 아직은 일본만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미국은 그거 보고 있죠. 이게 제품화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하루에 350톤 이상 끌어올려 가지고 제품화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코스트의 문제래요. 그렇죠. 예, 중국산보다 싸게 할 수가 있는지, 혹은 중국산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앞으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제조에 들어가니까 그 준비를 다 한대요. 네, 일본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곳은 경제 안보 부분, 그러니까 중국과 언제 또 대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대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전략 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한국이랑 경쟁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아무래도 한국은 그 반도체 다른 부분에서 대단히 우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제 안보라는 부분에서 제휴를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본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하고 한국이 또 협력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이 이러한 경제 안보에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일본의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은요, 그 포토레지스트를 아직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한테 100%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본 쪽의 무기이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이미 12월부터 일본은 특히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안 준다. 그러나 완벽하게 안 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늦추는 거예요. 이게 2019년에 아베 정권이 한국에 한 거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다 수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지금 네. 한 달 정도 늦추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히토류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계가 볼 때 중국이 너무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본은 말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에서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볼 때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볼 때 한국이 중국에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그 하나의 화제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도 네. 예, 이게 물밑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일본 하면 자동차잖아요. 그럼 자동차 쪽으로는 어떤 뭐 새로운 전략 산업 이런 것들 없을까요? 자동차에도 그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곳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게 토요타 자동차라든가 네. 이게 생산 라인이
계속 축소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히토류 부분이 이게 중국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리사이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창화된 자동차에서 다시 꺼내고 히토류를. 네. 이러한 과정은 사실 그 10년간 일본은 연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동을 해도 40%까지는 할 수가 있대요. 나머지 60%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또 40% 안 되니까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공급이. 그래서 토요타라든가 그러한 그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일본에서 사실상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EV 자동차이면 이러한 부분이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이브리드도 사실상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본은 완벽하게 아직은 EV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면 조금 그 피해를 덜 받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아마도 6개월을 지나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은 이런 것도요, 일본은 한국하고 논의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히토류 중국 다음에 생산국하고의 무역 관계 강화, 베트남라든가 베트남은 15% 정도는 세계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니까 중국이 뭐 70%라고 해도요. 또 브라질도 20%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모든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일본이 아무리 브라질한테 달라고 해도 미국이 거절하면 그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미일 관계가 더 중요하고 특히 히토류 부분에서는 외교적인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 그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뭐 트럼프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르지? 베트남하고도 베트남은 또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일본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상 중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요? 일본이. 그건 지금은 쉽지는 않지만 그거는 2012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히토류를 중국이 일본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때는 아베 정권이었거든요. 아베는 2년간 시진핑하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2년 후에 아베가 양보를 했어요. 그거는 연통 문제였기 때문에 센카교르토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베가. 그것은 국제법적으로는 센카교르토는 일본 영토가 아닐 수 있다. 일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이 알았다고 해서 시진핑하고 아베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가 발언한 대만 유사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언어로 이게 양보를 해야만이 중국은 이제 이러한 그 수출 규제 부분이라든가 히토류 문제라든가 풀어줄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카이치 이번에 그 총선도 지지해주면서 아무래도 좀 힘을 실어줬으면 공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대가를 요구할 건데, 그러니까 저 이제 약간 중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압박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무릎 밑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4월에 중국의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릎 밑에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렇게 다카이치를 응원하고 또 축복도 해줬어요. 잘 승리했다고. 근데 그 경우는 이미 요구했어요. 뭐냐? 빨리 돈 내라. 한국한테도 그랬어요. 한국도 빨리 내라. 한국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일본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3월 19일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는 거 결정했습니다. 아. 그때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그것을 빨리빨리 내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테마 문제는 좀 다르게 다른 카드를 쓸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좀 개헌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개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헌 자체는요, 이번에 중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공의소 3분의 2 이상을 얻었잖아요. 또 하나는 참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원인데, 거기서도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만이 국회 차원에서는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는 게 일본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아직은 그 참의원에서는 요소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대로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 그거는 모르잖아. 그런데 2년 후에요. 2년 후까지 그 지지율이 계속 70% 정도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보통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로서는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개헌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만큼 그냥 자위대로 있으면서도 군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자위대법이라든가 헌법이 아닌 아래에 있는 법을 개정해 나갈 그러한 작전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 덕분에 이렇게 하니까 다카이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폭넓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깊이 있게 네. 일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